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법 기출지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 적용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부가 혼인 외에 출생자를 인지하는 것이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인지의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5.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7.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8.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9.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10.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11.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12.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의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14.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5.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6.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7.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18.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19.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고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 측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20.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21.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의료법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2.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본조에서 정한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 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24. 음란한 보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행위도 음란한 보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5.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6.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7.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28.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9.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0. 범죄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31.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2.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지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 33. 미국인 갑이 한국인 을로부터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청탁하여 을의 아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이 있는 갑의 사무실에서 그 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교부받은 경우 미국인 갑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34.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35.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6.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 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7.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8.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9.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40. 일반 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1.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함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에 저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4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43.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다. 44.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다. 45.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46.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47.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48.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49.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50.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조항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51.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52.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자귀범에 해당한다. 53.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5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자귀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귀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귀 의무는 있다. 55.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에 대하여 그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의사의 행위는 자귀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56.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57.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58.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59.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60.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자귀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방조는 자귀에 의한 것이므로 교사자, 방조자에게 반드시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61. 1등 항해사 을, 2등 항해사병이 간부 선원들로부터 선장갑을 보좌하여 승객 등을 구조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태를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선내대기 중이던 승객 등이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있으나 그러한 부작위를 자귀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선장갑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을, 병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62.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기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3.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급정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64. 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 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65.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갑이 산불 작업의 하도급을 을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을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이 갑이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과 산림실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66. 부진정부자기범의 경우 자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자귀를 하지 않은 부자귀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67.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의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기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68.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69.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70. 피고인이 제왕절 개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 지체와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면서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 환자이고 제왕절 개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수혈 지연과 사망과의 관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71.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72.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73.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74.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75.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76. 작물죄에 있어서 작물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77. 선장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의도에서 오샤클로 감아놓았던 선박의 닷줄을 태풍이 몰려오자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7샤클로 늘어놓아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에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78.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79.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 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 80.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81. 갑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처을에게 병이 젖을 달라고 하면서 희롱하자 병을 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병의 머리를 몽둥이로 후려쳤다. 병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갑은 병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개울가로 끌고 가 궁덩이를 파고 매장하였다. 그 결과 병은 질식사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살인죄의 기수가 된다. 82. 피고인이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및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83.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4.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은 한 의사의 그것과 동일하다. 85. 병원 인턴 의사 피고인과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 환자를 담당 의사로부터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엠부백인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고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86.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87.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88. 의사가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 방법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89. 형법은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90.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91.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92.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93.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94.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95.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 96.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97.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98.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99.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100.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10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2. 현주건조물에 방화 후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소삭해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103.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04.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0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경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다. 106.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107. 해상 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108. 순수한 결과방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109.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결과반가치 이론을 철저히 관철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110.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111.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112.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13.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14.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를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15.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16. 경찰관의 불심 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17.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118. 과잉방위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19.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과잉방위 행위, 과잉피난 행위에만 규정되어 있고 과잉자구 행위는 준용되지 않는다. 120.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의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하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121.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2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이 유효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의 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124.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 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이 자궁 외 임신인 것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의학의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 출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고 자궁의 임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궁적 출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이 유효한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125. 갑이 을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갑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26.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127.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128. 사문서를 작성 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9.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의사가 수술 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130. 사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사문서 위조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31. 신문기자인 갑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경우 갑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2. 대표이사인 갑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133.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134.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 제3자에 대해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135. A정당 당직자인 갑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136.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 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 TV 방송의 방송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37.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138.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판 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39.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기타 재판 기록에 나타난 재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0.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4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42.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 14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행위와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해서 찾는 견해는 실행행위 시에 착수가 있다고 본다. 144.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는 충실하나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4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146. 형법은 제10 제3항의 규정을 두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완전한 책임 능력자로 처벌하고 있다. 147.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 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48.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149.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150.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151. 형법 제16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52. 형법 제16조의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153.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 요건적 착오로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154. 자신의 강도상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155.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경우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56.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57. 어떤 사람이 성장교육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58.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의 책임 조각 사유로 된다. 159.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60.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161.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라든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62. 사기 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163. 소외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64.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한다. 165.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66.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167.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168.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상 아파트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창문을 열어보는 행위를 한 경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69. 갑과 을이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 도주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170.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앞문 손잡이를 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71.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2.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73. 야간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74.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75.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76.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177.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 178. 야간에 손전등과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에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9.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 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경우 필로폰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80.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81.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에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18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외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183. 피고인이 을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을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 미수로 볼 수 없다. 184. 판례는 예비의 중지를 부정하므로 예비 단계에서 중지한 경우 예비죄는 인정되고 예비죄의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185. 갑과 을은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갑이 텐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을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갑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186.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위를 철회, 포기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187.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준강간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188.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제기 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89.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190.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191.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92.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93.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며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194.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195.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제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제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6.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7.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198.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200.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01.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과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02. 갑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을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203.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04.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05.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206.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의 이름으로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07. 절도범인이 혼자 인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인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8. 공모 공동정범의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209.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10.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가자 단지거? 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 가지 못한 채 범행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11. 갑이분여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을과 공모한 후 을로 하여금 유인된 A녀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고 A가 중도의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견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A가 을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대가로 받은 돈을 A, 을 및 갑이 처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갑에게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212.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213.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214.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점의 예에 의한다. 215. 공범관계에서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불명인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16. 상해의 동시범 특례 규정은 살인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7.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18.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219.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220.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 221.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222.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223. 피교사자가 이미 동일한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결의를 강화시켰다고 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24.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225.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226.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의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227.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228.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29.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 이를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30.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231.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어 양자의 구성 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 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32. 편면적 교사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233.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34.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35.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236.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횡령죄의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237.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자를 모해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238.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39.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에 해당된다. 240.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41. 갑이 남자친구인 을에게 갑의 아버지인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경우 갑에게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갑이 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242.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 행위가 있은 후에 의사가 그 진료 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243.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244.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245.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46.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력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47.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248.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249.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250.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타인의 CD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그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51.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252.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의 질권을 설정한 이후 위 채권자로 하여금 위 예금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경우 이미 배임 행위로서 이루어진 질권 설정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53. 절도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4. 절취한 열차 승차권을 마치 자기가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역직원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환불받은 경우 열차 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55. 절취한 자기 압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 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256.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행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257.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58.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위가 단일하다거나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59. 금융기관 임직원인 갑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을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억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260. 계속적으로 무면 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 허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운전한 날마다 무면 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 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 허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261.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포괄하여 한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262.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해야 한다. 263. 단순 폭행, 존속 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 존속 폭행죄의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264.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 도박 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 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일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265.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 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 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 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266.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67. 강도가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68. 갑과 을이 A의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후 A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269.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270.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271. 절도범인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72.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273.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 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74. 강도범인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75.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276.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77.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78.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 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79.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80.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281.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282.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283.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284.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위 물건에 대한 몰수의 효력은 인정된다. 285. 뇌물죄의 뇌물, 배임수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 물수추징이다. 286. 대형 할인 매장에서 수혜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287.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88. 중지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89.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를 감경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90.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291.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92. 위증죄 또는 모해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93.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29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295.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 가중은 정당하다. 296.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297.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98.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 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 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299.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00.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01.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 하더라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02.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03.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30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05.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할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과할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30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307.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